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여기 학원에서도 8급 간호직 공무원 시험에서도 간호관리학 과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이제 겸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간호관리학 그러면 어떠세요? 어렵죠? 왜요? 학생들은 이론 수업 듣고 관리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항상 국시를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냐? 그러면 항상 들어가 있는 과목이 간호관리학. 나머지는 뭐 성인이다, 기본이다는 그때그때 성향의 문제 경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항상 공통분모 들어가는 게 간호관리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분도 보면 굉장히 어렵게 하고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간호관리학 학교 수업 시간에 몇 년 공부하셨어요? 몇 학기? 한 1년 공부하셨을 거예요. 1년도 공부하셨던 학교도 있고 한 학기 공부하셨던 분도 있는데 간호학 책자가 이만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 많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국시 문제는 토탈 몇 문제요? 35문제죠. 그러면 기존까지는 그 간호관리학의 단원별부를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역사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 40문제 출제될 때는 한 10문제 정도가 역사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5문제 문항으로 줄면서 역사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고요. 근데 역사 부분은 양이 어마어마해요. 또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 암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역사 부분이 조금 문제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나머지 간호관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들이 뭐죠? 기획, 그쵸? 조직, 인사, 지휘, 통제, 그 다음에 간호단위 관리, 그 다음에 간호윤리, 그죠? 그런 부분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병원의 평가 인증 여러분들 실습하실 때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평가 인증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 인증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환자 안전 관리예요. 그죠? 그래서 환자 안전 간호와 관련된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간호관리학 모의고사 지금 문제풀이반은 총 6회 모의고사 문제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전 시간에도 여러분들 아동간호학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자꾸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지 마시고 반복해서 중요 개념들을 정리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에 들어오실 때 강의 유인물 받으셨죠? 몇 페이지던가요? 48페이지. 이거 습득하는 것도 어렵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강을 통해서 강의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강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기 질문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혹시 풀어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지금은 그래도 반수 이상이 하셨네요. 자, 반수 이상이 하셨는데 아마 이 속도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자, 1번 볼게요. 고대 이집트의 간호 형태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유인물에 또 보시면 고대 국가와 간호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유인물 아직 보지 마시고 1번 볼게요. 자, 세계 최초의 병원을 세운 나라. 이집트, 맞죠? 이집트에 누가 병원을 세웠어요? 아소카 왕이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아, 이집트가 아니라 인도죠. 그렇죠? 죄송해요. 세계 최초의 병원을 세운 나라는 이집트가 아니라 인도의 아소카 왕이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는 봉사단체에 운영이 되었다.
봉사단체가 아니고 정부에 의해서 운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도 틀렸고 뒤에 두 번째 문장도 틀린 거죠. 세계 최초의 병원을 세운 나라는 인도의 아소카 왕이고요. 그다음에 봉사단체에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운영이 됐던 곳입니다. 2번 내외과, 의사, 건축가, 성직자로서 여러 가지 능력과 훌륭한 의술을 가졌던 사람은요. 그렇죠. 임호텝이라는 의사죠. 그 다음에 남성들이 주로 간호를 했어요. 이집트에서는? 아니죠. 이집트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서 여성들이 간호에 임하였었죠. 그래서 남성들이라고 해서 틀린 거고요. 가족간호와 양육을 여성들이 가족간호와 양육을 주로 담당한 거로 하면 맞는 문장이죠. 4번 파피루스지에 당시 의료 상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하무라비 법전 그러면 어디 나와야 돼? 바로 바빌로니아 나와야 되겠죠. 하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여 오늘의 도움날 되는 의학 처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빌로니아 왕국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문제는 간단하게 이집트를 물어본 것이지만 여러 나라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나라별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정리를 해놓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빌로니아 지금 뭐가 나왔죠? 하무라비 법전 나왔죠. 그 다음에 이집트 지금 파피루스가 나왔었고요. 임호텝 최초 신부 의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였죠? 시체를 썩지 않게 보존하는 거 미라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모세법이 나오겠죠. 질병 예방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런 것들 노력하기 위해서 모세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할례가 또 문제에 나왔던 적도 있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이거였었죠. 인도에서 지금 아소카 왕, 인도 3대 왕이죠. 이 3대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소카 왕은 뭐라고요? 최초 병원을 만든 사람이 아세카 왕이고, 힌두교 경전, 베다가 또 문제 많이 나와요. 힌두교 경전이 베다라는 것보다 베다라는 이 경전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두 번째 줄에서는 뭐가 많이 나올까요? 자, 인도는요, 외과 수술이 높았어요. 외과학이 굉장히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수술? 편도선 절제술이 항상 시험 문제에 편도선 절제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두 접종이 항상 중요해요. 인도도요, 예방의학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두 접종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도 역시 간호는 대부분 누가 했어요? 남자 간호사들이 해서 높은 도덕적 규범, 기술 신용도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간호에 임하였느냐, 여성들이 간호에 임하였느냐, 이거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외과가 아니라 내과 파트죠. 그래서 내과 치료가 굉장히 높았고요. 두 번째 땡이 제일 많이 나오죠. 치료, 등, 약물, 체질의학, 차문화, 예방과 혈액순환, 진맥 이런 멘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중국의 간호는 누가 담당했어요? 왜 남성들이 담당했어요? 그렇죠. 남성 우월주의, 위교적인 사상 때문에 남성들이 주로 간호에 참여했었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카두세우스가 많이 나오죠. 물론 그리스 신화 이야기하면 그리스인 거고요. 카두세우스는 누구의 업적을 상징하는 지팡이? 그렇죠. 아스클레피우스.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의료 지팡이인 거죠. 그 다음에 의학의 아버지라기보다는 그 밑에 쪽 임상의 관찰과 경험을 중시하는 과학으로서의 의학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 누구다? 히포크라테스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바로 그리스로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심신일체, 심신일원론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섹설스 의학 전집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부학자 갈렌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다친 군인들을 치료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야전병원, 앰뷸런스, 군대 병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외부 활동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로만 메이트론이라고 지위와 부를 갖춘 로마의 여성들이 봉사활동에, 간호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만 메이트론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별로요, 중요한 특성들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중세 전반기의 의료와 간호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교회의 인체 해부 금지로 인한 결과로 이발사, 외과의들이 간단한 수술을 실시했다.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자, 전반기가 아니고 중세 후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교회에서 인체 해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들이 이거를 해부를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걸 해부를 못하니까 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발사들이었죠. 그래서 이발사들이 간단한 수술을 시행했던 거는 전반기가 아니라 중세 후반기의 특성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문장입니다. 2번, 잦은 전쟁으로 부상자가 많아 군인들을 치료한 것. 후반에 대한 내용이고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간호가 구체적으로 수행되었어요. 자, 여기서 어떤 문항이 틀렸을까요? 구체적인 게 아니죠. 질병을 어때요? 전염병이 중세 전반에도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염병이 뭐라고? 신의 섭리로 생각을 했어서 그 전염병을 예방하는 노력, 그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신의 섭리다라고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 간호가 수행되었다? 이러니까 틀린 거죠. 간호활동은 수도자들의 중요한 임무였다. 이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병자를 돌보는 게 가장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해야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수도자들이 간호활동들을 이행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교육을 많이 받은 수도사와 수녀들에 의해서 간호기술이 발전되었다. 자, 여기에서는 교육을 수도사와 수녀들에 의해서 간호가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첨단과학이라든가 발전된 간호를 적용한 게 아니고, 그죠? 미신이라든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본적인 종교적인 신념, 이런 거에 의해서 치료를 했던 거지, 간호기술이 발전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앞에 문장, 수도사와 수녀들에 의해서 간호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맞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뒷문장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중세 전반기 유인물 보세요. 시대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가 활성화가 되면서 교회가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가 전반기에는 무질서하고 전염병이 굉장히 많이 돌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공중위생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 보세요. 조직적인 간호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도원 간호사, 그 다음에 부유한 상류 여성들이 참여해서 간호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때 여집사 동거를 하면서 여집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봉건 제도와의 간호. 자, 수도원 제도죠. 자, 보세요. 자, 이방인들이 침략해서 모든 시설을 파괴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의 안식처로 제공이 돼서 전부 교회로 몰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금욕적인 수도원 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로 상류계층들이 교회로 몰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청빙, 청결, 복종 등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 별표, 수도원 안팎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 몰려갔어요. 수도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급빈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 병원들이 만들어지면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에 의해서, 수녀들에 의해서 간호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병원 시설도 있었어요. 근데 병원 시설은 이 수도하고 별개로 나라에서 운영이 됐던 거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간호는 수도사와 수녀에 의한 간호들이 대부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세 그러면 항상 뭐가 나오죠? 성 누구 이렇게 나오죠. 성자 간호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질병에 대한 개념은 설명드렸어요. 신의 섭리요. 그래서 병의 원인 제거나 예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혼돈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녀제도, 봉건제도, 이슬람교, 이게 실제 기출이었었죠. 이 세 가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 조직적인 간호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죄를 씻기 위한 정화의 수단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수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성자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세 명의 사람, 힐데가르데, 성 라데군데, 성 브리지티, 이거는 머스트예요. 꼭 외우세요. 자, 힐데가르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질병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중세시대에 직접 간호를 제공한 사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힐데가르데고요. 그 다음에 라데군데는요. 이때만 해도요. 중세가 금욕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금욕주의 시대다 보니까 피부 접촉하는 거지. 목욕하고 피부를 접촉하는 거는 성욕을 자극하는 거다라고 해서 목욕하지 말자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러웠단 말이에요. 위생관리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뭐였어요? 라데군데라는 사람이 뭐였죠?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목욕을 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데군데는 개인위생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성 브리지드는요. 중요한 거. 병자 간호와 나병 환자의 치료에 관심을 가져서 치료의 수호 성인으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 수도원을 아일랜드까지 가서 이 사람이 수도원의 간호를 전파를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특성 꼭 구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살레르노 의학교. 유럽 최초 의학교예요. 유럽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수도원 의료에서 비종교적 일반 의료로 전환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살레르노 의학교고 거기서 만든 식이와 위생규칙이 포함된 게 살레르노 양생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문제가 전반기냐 후반기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유인물에 또 후반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정리해드렸어요. 중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반기는 시대적인 암흑기라고 그랬었죠. 근데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전쟁이 이제 어둠의 시대가 끝내고 점점 아까 도시가 만들어지죠. 상업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특히 성자 간호사 배출력 발표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죠. 오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간호에 대한, 그 다음에 이런 치료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게 됐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나타난 결과가 6번 별표만이 기사간호단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뭐예요? 십자군 전쟁 때 다친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기사간호단이에요. 그래서 멤버들은 누구예요? 군인, 남자 군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기사간호단의 특성이 뭐였죠? 앰뷸런스 역할을 하는 거죠. 전쟁에 군인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전투지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계속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앰뷸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기사간호단들이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발표 많이 하세요. 자, 여러 가지의 기사간호단이 있었는데 이거 땡땡이가 시험 문제에 나오죠. 성요한 기사간호사들은 핵심 단어가 뭘까요? 그쵸, 군인, 남자 환자들의 간호에 집중을 한 거죠. 그러면 튜터는요? 발음이 좀 딱딱해요. 그럼 뭘까? 독일 기사간호단이요. 그 다음에 메리는 여성스럽죠. 그래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거. 그 다음에 나자로는 나병 환자들을 위한 거. 이거 쉽게 외우실 수 있죠. 이거 근데 이게 시험 문제였었어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사간호사는 별표 많이 하셨고 7번 탁발수도산 꼭 기억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거린간호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간호를 위한 사회 집단이 만들어지면서 자신들의 부, 지위 이런 거를 다 포기하고 맨발에 거린처럼 누더기 걸치고 다니면서 전도와 간호를 한 거린간호단이 중세 후반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탁발승단, 거린간호단의 대표적인 게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단이에요. 그 다음에 비난한 클라라단. 클라란도 왠지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수녀들을 위한 단체고요. 성 프란시스 제3교단 티티아리스탄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간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단체는 성자들이 다 붙였죠. 성 엘자베스, 성 캐서린, 어슬린, 성령 수도단. 이런 것들은 중세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원 조직 보세요. 특히 4번 성 토마스 병원. 토마스 병원은 별표 많이. 나이팅게일이 간호학교를 설립하는 데가 토마스 병원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여행자와 순례자를 위한 휴식소, 빈자들을 위한 안식처, 환자들을 위한 병원들을 만들었던 데가 성 토마스 병원이고요. 간호도 보시면 특히 성 힐데가르데, 아까 설명드렸었죠. 힐데가르데. 신학, 해부 생리학에서 많은 저설,
저수를 했고 의학 간호학의 기술 보여 이 문장보다는 아까 펴러드렸던 자연과학과 간호학을 가리키고 질병의 원인 증상에 따라서 직접 간호를 제공했다. 이 문장을 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죠. 조산사가 아기를 분만했고요. 특히 이발사, 외과, 의사 별표하라고요. 그렇죠? 아까 설명은 다 드렸죠. 이발사, 외과, 의사가 왜 나타났다 그랬죠? 교회 인체부 금지 때문에 나타났던 거죠. 그 문장 그대로 따라들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외과 수술하는 거를 나라에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시술을 할 수 있어서 큰 수술은 못하고요. 아주 간단한 수술들만, 이발사들은 어떤 테크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칼을 들 수 있는 권한이 조금 주어졌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간단한 수술들은 이발사, 외과 의사들이 시행할 수 있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세 전후반기가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죠.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에 대한 거예요. 나이팅게일은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 사람이죠.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나이팅게일은 꼭 기억하셔야 되죠. 1번. 자, 간호 이념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간호사의 신앙은 사명을 흐리게 하기에 갖지 않는 것이 좋다. 문장 멘트로도 틀렸죠. 간호사의 신앙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간호사업은 종교적이어야 한다. 앞에 문장만 볼게요. O예요? X예요? X죠. 간호사업은 종교하고 분리되어야 되는 비종교적이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간호사의 신앙은 존중된다. 또 나오요. 뒷문장은 맞아요. 간호사의 면허 등록 제도는 형식적인 제도가 사명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반대했다고요. 답은 3번이 맞죠. 형식적인 제도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굳이 면허 등록, 나이팅게일은 면허 등록을 찬성할 것 같죠. 근데 형식적인 건 필요 없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이거 찬성했죠? 펜윅 여사가 찬성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이팅게일과 펜윅을 비교하는 문제가 또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그거 구별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1의 간호혁명이 나이팅게일이 얘기했고 제2의 간호혁명이 펜윅이었죠. 펜윅은 간호사 면허 등록 제도를 찬성했죠. 답은 3번. 4번. 간호는 질병을 간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간호사는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따라 간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건 어때요? 맞아요. 앞에 문장은 맞죠? 그래서 희생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따라 간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다음은 3번. 자, 그러면 유인물에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 다 설명했어요. 뭐뭇이 아니고 뭐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시험 문제가 뭐뭇이 아니고 이것도 다 바꿔버려요. 앞뒤 문장을. 자,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고 양보할 수 없는 독트린이고 간호한 질병을 간호한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고 비종교적이어야 되고 신앙은 존중돼야 되고 간호사는 간호사이지 의사는 아니고 간호사에 의해서 관리해야 되고 차별 없는 간호를 환자에 대한 차별 없는 간호가 주장이 됐고 간호사 면허 등록 제도가 반대가 됐고 예방 간호와 정신 건강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다음에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따라 간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다 나오죠. 그렇죠? 물론 지금 다까지 문항은 5가지 줬지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과 간호 제1의 간호혁명을 이룬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었죠. 나이팅게일 업적은 뭐 근대 간호학 확립했고 간호교육을 확립했고 그 다음에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진 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유명해졌죠? 그렇죠. 크리미 전쟁에 참여해서 나이팅게일을 가서 보니까 전쟁 상황이 가관인 거예요. 병원에 이제 나이팅게일이 그때까지는 나이팅게일이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에 가서 봤더니 환자들이 너무나 음식도 불량하고 개인위생도 불량하고 시트도 불량하고 또 병실이라고 있는데 너무 어두컴컴하고 물도 깨끗하지가 않고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제일 먼저 한 게 환경관리부터 시작했어요. 사람은 스스로 치료할 능력이 있다라고 전제를 먼저 하고요. 환경을 깨끗하게 바꿔주면 간호가 되는 것이다. 건강해지는 것이다 생각해서 간호에서 나이팅게일 한 게 뭐였어요? 햇빛을 쬐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을 깨끗하게 갈아주고 수시로 목욕하게 해주고 음식하게 하고요. 감염관리하고 환경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망률이 40%였대요. 군인들이. 근데 뭐 4점 몇 프로인가로 줄었대요. 그러면서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2번과 3번요. 전쟁 당시의 나이팅게일 활동과
전쟁이 끝난 후에 나이팅게일의 활동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쟁 중에 당시의 나이팅게일 활동은 군대 문자를 은닉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군대 문자가 부족한 거야. 다친 군인들은 많은데 그쵸? 물건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이팅게일은 조금 부유층의 딸이었잖아요. 그래서 은닉된 군대 물자를 잘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유층이 딸이었기 때문에 친지들을 동행해서 군대에서 쓸 수 있는 물적 자원들을 조달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간호사 선출, 군대 간호사 채용, 이거 발표하세요. 굉장히 나이팅게일은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키면서 엄격한 규칙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복종하지 않거나 또 음주하거나 비도덕적인 간호사는 너 가라,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훈련을 시켰고요. 위생제도 혁신을 했고 관리제도를 막 개선했고, 군대 내 의학실험실, 군의학교를 설립했고, 급식제도, 영양 문제가 너무 불량해서 식단이. 그래서 급식제도를 개선을 했고요. 군인의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 당시의 나이팅게일 활동과 전쟁이 끝난 후에 나이팅게일은 뭐 했냐고요. 그러면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했던 질병들, 사망했던 거, 이걸 분류를 했고 그거를 도표화해서 보고를 했고요. 영국 군대 의무 행정을 위해서 개선안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영향을 더 미쳐서 미국의 남북정제 시에 구호 작업을 하는 참고 재료로 이걸 쓸 수 있었다는 거고, 중요한 거 5번,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어디에도 설치했다고요? 그렇죠. 성 토마스 보면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군대 위생 관심 가졌고요. 다시 그 다음에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병원 책을 2권을 썼는데 병원에 관한 일들, 간호에 관한 일들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병원에 관한 일들 중에 내용에 병원 환경위생, 통계, 병동 가정관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 땡별표. 간호에 대한 변화된 생각이 간호에 관한 일들에 포함된 게 아니라 이거는 병원에 관한 일들에 포함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전반적으로 간호에 관한 것들은 전부 간호에 관한 일들이란 책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도의 위생개선을 실시하고 구빈병원 개혁하고 조산사 간호사 훈련시켰고, 참 여러분 3번째 땡 발표하세요.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했어요. 나이팅게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방문간호사 양성도 주장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땡 발표, 적십자 창건에 나이팅게일이 기여를 했죠. 이거 기억하죠. 그래서 적십자에서 뭐 하죠? 나이팅게일, 그죠? 기장 수상하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팅게일 항상 나오는 문제. 4번. 조선시대 의녀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몇 번일까요? 이거. 5번이죠. 정부가 주도하여 여성 의료원을 양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의녀들을 키우기 시작한 거죠. 자, 1번. 신분이 미천하였으나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특성 때문에 사회적 대우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역할은 좋았어요. 의녀제도 역할은 좋았는데 의녀를 하는 사람들의 레벨, 사회적인 레벨이 뭐였어요? 천민, 그쵸? 노비, 그쵸? 이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신분이 굉장히 미천한 사람들이 이 일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노비 관비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 간호학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게 아니죠. 부정적인 요소였죠. 왜요? 천비, 관비, 노비 이런 애들이 의녀 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소위 양갓집 교수들, 처자들이 의녀를 하겠다고 선뜻 나섰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간호학 발전에는 별로 좋은 영향은 미치지 못했고요. 여성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전문학 교육을 받고 나면, 그렇죠. 전문 교육을 받고 났어요. 근데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었어요. 교육이 끝나면? 아니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주로 어디서 일했죠? 햄석? 그쵸? 그런 데서 일했기 때문에 의녀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함부로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주로 봉사한 분야는 외과적인 거. 이건 당연히 틀렸죠. 주로 여성들이, 특히 조선은 유교 사상 때문에 어때요? 남자 의사들이 소위 말하는 사대부직 교수를 진찰할 수 있었어요? 없어. 진맥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 실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해 줄 수 있는 여성 의료인들이 필요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녀들이 의사의 오더를 받아서 아니면 처방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만져라, 뭐가 들리느냐, 어떻게 촉진되느냐, 의녀들을 교육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주로 산부인과적인 간호에 거의 집중하고 있었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의녀 제도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조선시대 간호사항 보세요. 주로 보양, 수발, 시중, 돌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녀제도 별표하세요. 태종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재생원, 해민서에서 일을 했었고요. 조선 말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2번 별표하세요. 여성 전문 직업을 양성을 위한 첫 시도였다라는 거죠. 여성의 직업적 특성이 나타난 제도가 무엇이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뭐예요? 의녀제도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 의료인의 필요성 느꼈죠? 남자 의사들에 의해서 진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자들의 사망률, 그다음에 유아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의료인들을 필요해야 되겠다. 여성들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가 돼서 만들어진 게 의녀제도였고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의녀들 들어와서 계속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죠? 불통하면은 이제 의료 활동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성 의료인들을 양성했고요. 체계적인 교육 다 받았어요. 그래서 기초과학 발달에 공헌을 했고. 그런데 어때요? 잡학이라는 인식으로 천시 받았죠. 레벨들이 좋지 않아서 천시를 받았는데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특성 때문에 기초간호학 발달에는 기여를 했고요. 주로 종사했던 분야가 산부인과적 치료와 간호였었죠. 그래서 조산, 그다음에 진맥, 침구, 투약 뭐 이런 거에 영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산군 때는 어때요? 약방기생이라고 불렸죠. 술자리에도 의녀들이 나가서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현대 간호학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됐었고요. 국가기관에 소속해서 아까 해민서, 재생원이라는 데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는 활동할 수가 없었고 그 기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다는 단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녀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 광복 이후 미 군정기 당시 간호사업국의 활동 옳은 것. 몇 번이죠? 1번이죠. 간호교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간호사업국이요. 미 군정기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간호사업국 꼭 나옵니다. 이거. 간호사업국에서 전국 간호학교를 심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교육 연한과 입학 자격을 2년에서 5년으로 다양화한 게 아니죠. 교육 연한을 3년으로 통일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기존 간호사 양성소 졸업자를 중심으로 검정고시 제도를 부활한 게 아니라 이때 폐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폐지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조산교육과정과 간호교육과정이 언제 분리가 됐느냐? 그다음 통합이 됐느냐? 이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요때 분리가 된 게 아니라 간호사 자격을 따면 동시에 조산사 자격도 같이 동시에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분리하여 실시한 게 아니죠. 간호사 자격 따면 바로 조산사 자격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었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리해서 실시한 게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이때 머리가 아픈 게 뭐냐, 역사는 연도에 법이 바뀌면 의료법도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그 의료법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외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4번 조산가족과 간호교육과정을 분리해서 실시한 거는 몇 년이냐면 62년 의료법 개정 때 분리가 됐어요. 근데 미 군정기 때는 통합했다는 거죠. 통합이 되어 있었다는 거. 통합됐다가 62년에 그때는 분리가 돼서 간호사 자격을 따면 조산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 경험을 1년인가 하고 나서 다시 조사한 교육기관에 가서 또 교육을 받고 또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되는 분리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간호부 양성소를 폐지했어요. 그죠? 간호고등기술학교로 개칭된 게 아니라 고등간호학교, 학교 이름 바뀌는 거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문제 나올 겁니다. 간호고등기술학교로 간 게 아니라 고등간호학교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을 보고 풀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암기가 안 돼요. 한번 보고 푸니까. 풀고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보는 겁니다. 자, 해방 직후의 간호 45년에서 48년 미국이 지배할 때죠.
그래서 특히 46년에서 키포인트 뭐라고 그랬죠? 간호사업국. 간호사업국이 활동을 하면서 뭐 했다고요? 교육제도를 바꿔버렸어요. 개편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까 2번 입학 자격을 바꿨다고요. 중졸 이상. 그 다음에 교육연한을 아까 몇 년? 3년으로 통일했고요. 그 다음에 양성소 폐지했다 그랬죠? 학교 이름 뭘로 바꿨다고요? 양성소에서. 그렇죠. 고등간호학교로 바뀌었다고요. 그 다음에 조상교육과정 동시에 취급. 지금 문제에 대한 게 계속 문제에 5번 문제 닭가장에 있는 내용이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외워지지. 이거 보고 풀면 쉬워요. 바로 문제 보이는데 답이. 그쵸?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도 발표하세요. 면허 소지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 게 이때부터예요. 그쵸? 5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또 발표하세요. 자격검정 고시제가 폐지된 게 폐지 운동을 이때 했고요. 실제 폐지된 게 언제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폐지된 거. 49년. 우리 전쟁 언제 났어요? 6.25 전쟁. 49년이에요? 50년이에요? 51년이에요? 저희 중2가 하나 있거든요. 물어봤더니 뉴스에서 그걸 나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 그래서 설마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옆에 중2가 있길래 야, 6.25 전쟁 언제 일어났니? 그랬더니 몰라요. 그쵸? 언제예요? 50년이에요. 그래서 50년을 기준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폐지가 됐어요. 근데 전쟁이 나니까 어때요? 환자들 많이 발생하죠. 군인들도 하고 민간인도 많이 다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간호 인력이 필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러고 나서 어때요? 6.25 끝나고 전쟁 이후에는 다시 간호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쵸? 다시 검정고시제가 나타났다고요. 검정고시를 통해서 자격만 따게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나타났다가 완전 폐지된 게 언제예요? 62년. 이 연도 속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폐지된 건 49년. 그랬다가 전쟁 끝나서 다시 이게 복구가 됐어요. 다시 살려놨다는 거죠. 그랬다가 완전 폐지된 거는 62년 완전 폐지된 거.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언제냐, 닭가지 4번에 조산가정과 간호교육과정을 분리했다라고 했죠. 그게 62년에 법이 바뀌면서 분리하고, 그쵸? 이때도 검정고시제도 완전 폐지된 게 이때예요. 그래서 가장 62년의 대표적인 특성 이 두 가지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6번.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인데 문제 키포인트는 13년 버전이에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바뀐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13년은 4차 개정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4번. 4번? 맞아요. 그러면 몇 번? 1번이죠. 자, 왜 그러냐면 간호사의 책무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 자, 여러분 이거는요. 다섯 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제가 바꿔요. 자, 2013년 개정된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나오는 간호사의 책무는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 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간호사의 책무는 옆에 읽어보세요. 때 이르기까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항상 많이 들었던 말.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회복, 고통 경감. 네 가지죠. 근데 하는 것이다로 끝나는 거는요. 3차 개정이에요. 지금 닭가지 1번의 항은 3차 개정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4차 개정이죠. 그쵸? 4차 개정으로 옳게 하려면 4차 개정은요. 고통을 경감하도록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고통을 경감하도록 뭐 하는 것이다? 돕는 것이다 라고 바꿔야 돼요. 이 말이 들어가야 맞는 문장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3차하고 4차하고 차이가 헬핑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돕는 것이다 바꿔야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닭가지 1번 항은 고통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3차 개정의 간호사의 책무고 4차로 바꾸면 경감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 2번. 간호의 근본 이념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면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나타난 간호의 근본 이념은 무엇인가? 큰 소리로.
자,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로 끝나는 게 3차예요. 근데 4차는 뭐가 붙었어요? 옹호하는 것이 붙었어요. 옹호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간호의 근본 이념은 존엄성, 기본권을 존중, 옹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윤리강령 제정 목적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한 문제. 4차 윤리강령에서 나타나는 윤리강령의 제정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이바지한 전문인으로서 간호사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 윤리의식의 제고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도 간호사의 역할 동그라미 해보세요. 간호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존중하고 간호 대상자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다? 여기도 헬핑이 또 나오죠. 돕는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에서 또 동그라미 뭐 해야 될까 우리? 윤리강령은 언제 만들어졌냐고. 이것도 좀 문제예요. 뭐죠? 몇 년? 72년 기억하셔야 되고요. 현재 4차 개정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답은 1번. 자, 유인물.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이에요. 그래서 윤리강령이 뭐냐라고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간호전문직의 윤리적인 지침으로 윤리강령은 전문 직업인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 이거를 윤리강령으로 답을 유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때 이거를 또 주면서 윤리강령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윤리강령에 대한 정의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1972년 기억하시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의 서문에서 지금 나왔죠. 근본 이념, 간호사의 책무, 간호사의 역할, 윤리강령 제정 목적. 이게 4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가지 카테고라이즈로 나눠져 있어요. 자, 큰 소리로. 첫 번째 거 뭐죠? 간호사와 대상자. 두 번째 거 간호사의 의무. 세 번째 거 간호사와 협력자. 3가지 카테고라이즈는 3차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4차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몇 개죠? 윤리강령 그 지침이. 그러니까 3가지 카테고라이즈로 몇 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15개로 만들어져 있죠. 15개가 3가지 카테고라이즈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간호사와 대상자 몇 개예요? 6개. 전문간호사의 간호사의 의무도 6개. 간호사와 협력자는 3개. 그래서 663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주고 다음 중 간호사와 대상자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 문제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개, 3개 기억하시고요. 특히 4차 윤리강령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뭐다? 기억하시는 분. 4차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항목이 뭐다? 15개 중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큰 소리로. 이거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뭐가 만들어졌죠? 정의와 신뢰 증진이 3차에 비해서 4차 때 새롭게 신설된 게 정의와 신뢰 증진.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의 4번째 땡이 있죠? 네, 이게 새롭게 4차 때 신설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강령, 윤리선언, 윤리지침, 정의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죠. 전문직 종사자들이 행동이 갖추어야 되는 책임을 제시하는 게 윤리강령이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윤리선언은 해당 전문직의 높은 윤리성을 사회적으로 천명하는 게 윤리선언. 윤리지침은 윤리선언과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해당 전문직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윤리적인 자세, 실천 가능한 윤리적인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놓은 거. 이게 윤리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7번.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말기암 환자가 몰핀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있어요. 투약 기간이 점점점 짧아져. 왜요? 통증이 점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몰핀 투여수가 짧아질수록 담당 간호사는 고민을 하는 거야. 자신의 행동이 환자 죽음을 앞당기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충돌되는 2가지 윤리 원칙이요. 몇 번? 자, 5번 나왔고요. 갑자기 제가 왜 경매하는 것 같죠? 5번 나왔고 또 2번 나왔고 또 자, 5번과 2번 선택 가볼까? 2번이에요. 자, 2번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기분 좋아요. 그쵸? 자, 왜 선행의 원칙일까요? 그렇죠. 환자가 통증으로, 말기 통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통증을 조절해 주는 착한 목적으로 진통제 몰핀을 투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악행금지의 원칙일까? 통증의 부작용이 뭐죠? 중증이 되면 호흡수 떨어지게 되죠. 특히 통증이 심해져서 몰핀 간격이 영향이 많아지면서 투약 시간이 점점 짧아져. 그러면 호흡수 저하를 유발하게 돼서 환자의 사망을 촉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행 금지의 원칙. 내가 약을 주는데 환자의 사망을 촉진하는 거야. 악행인 거잖아. 그쵸? 악행 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충돌하는 거예요. 착한 목적으로 몰핀을 주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이 뭐예요? 호흡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호흡수를 떨어지게 하는 부작용을 나타낸 약을 주고 있으니까 악행인 거예요. 그렇죠? 악행 금지의 원칙이 충돌하고 있죠. 자, 아까 5번 답하시는 분. 왜 정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정의의 원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답은 보시면 2번이고요. 자, 유인물 굉장히 많아요. 자, 원리 규칙 다 설명했어요. 왜? 다음 문제에서 이거 안 하려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자, 그러면 생명윤리의 원칙에서 1번 자율성의 원리. 별표 많이 하세요. 아주 기본 문제예요. 자, 자신들의 안녕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을 때 결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권리.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후에 사전 동의 받아야 한다. 자, 첫 번째 땡을 주고요.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명윤리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러면 뭐죠? 자율성의 원리. 또 문제 드려요. 자율성의 원리는 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전 동의요. 그렇죠? 사전 동의 동그라미. 그래서 사전 동의 나오면 항상 자율성의 원리. 자, 왜요? 의사가 의료진이 설명한 거를 충분히 듣고 다 이해하고 내가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동이 나오면 항상 자율성의 원리랑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동의 옆에 자율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꼭 별표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사전 동의를 할 때 꼭 설명을 해야 되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설명해야 되죠. 설명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도 시험 문제였었어요. 뭐였죠? 치료에 대한 설명해야 되고요. 치료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고 나타나는 위험성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되는 처치 외에 가능한 다른 방법들도 있다라고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이거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대상자한테 사전 동의할 때 설명해야 될 내용. 여러분 무슨 실험 논문 할 때 설문지 받으면 앞에 뭐가 있어요? 뭔가 네모 박스가 있으면서 연구의 이 실험의 목적. 또 뭐가 있어? 어떤 거? 비밀 유지하는 거. 그쵸? 비밀을 보장합니다. 중도의 이 연구 실험에서 중단해도 괜찮습니다. 중단해도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야 되겠죠? 이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기본 요소요. 사전 동의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동의할 사람이 동의할 능력이 있어야 돼. 멘탈이 클리어해야 된다고요. 스투퍼인 환자한테 이 동의서 받으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동한테 받으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동의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외부의 간섭, 강요는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결정. 자의적인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뭐냐고요? 대리결정이라는 거죠. 자율성이 떨어지면 멘탈이 클리어한데 없잖아요.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럼 누군가가 의사결정을 대신 해줘야 돼요. 이게 대리결정이에요. 그래서 대리결정의 기준을 보면 순수 자율성 표준이요. 그 사람이 멘탈이 있었을 때, 아주 이성이 있었을 때, 동의 능력이 있었을 당시에 어떤 걸 표현했느냐.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 판단 기준이요. 대리인이 당신이 환자 입장이라면 환자 입장에서 뭘 원하겠느냐를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최선의 이익을 따져서 결정을 하라는 거죠. 세 가지 표준이 있다. 자, 두 번째, 무해성의 원리. 다른 말로 하면 악행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땐 꼭 기억하세요. 이 정의를 주고 악행 금지의 원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이 문장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자,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제시된 간호사는 해로운 약인 줄 알고 자기나 남에게 쓰지 않겠다라는 서약의 원리. 해로운 약을 쓰면은 어때요? 안 되는 거죠. 악행이에요, 선행이에요? 악행이죠. 근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 악행 금지의 원리와 관련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주고 관련되는 생명윤리 원리는 무엇인가? 이렇게도 나간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행의 원리는 착한 일 하라고요. 좋은 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악이나 해를 예방하고 선을 베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네 번째 땡이요. 개인이나 환자에게 이익이나 복지와 같은 자선을 베풀되, 선을 베풀되 자율성을 희생시켜라고요? 희생시키지 말라고요? 희생시키지 말라. 선행을 베푸는데 우선은 뭐다? 환자의 자율성의 원리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율성의 원리와 선행의 원리가 충돌된다. 자, 이것도 같은 7번 문항과 비슷한 거예요. 자,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수술 거부한대요. 충돌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선행을 하려면 응급수술을 해야 돼요. 환자가 멘탈이 출혈이 심해서 지금 사망하게 생겼어. 그렇죠. 그럼 빨리 수술을 들어가야 돼요. 착한 일인 거죠. 그런데 보호자가 수술을 거부한대요. 자율성이 우선일 수도 있어요. 이게 결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돌되고 있는 원칙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 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아파서 움직이려고 안 해요. 자, 수술 직후 환자한테, 그렇죠? 우리 포스트오피 케어 뭐죠? 코핑, 디프레싱, 얼레블레이션이에요. 근데 운동하러 오는 환자들이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여요. 아파서. 그러면 이때 충돌하고 있는 게 뭐예요? 환자는 아파서 아파서 죽겠어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라는 이야기예요. 나 안 움직이려 하는 거는 뭐예요? 환자 자율성의 원리예요. 근데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얼리 앰뷸레이션을 시키라는 거는 좋은 의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의 원리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 상황적인 예들로 나와요. 그 다음에 선의의 간섭주의. 자, 선행의 원리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선행의 원리와 선의의 간섭주의가 반대말은 아니에요. 똑같이 선행을 베푸는 게 똑같아요. 선행이고 여기도 선행이에요. 근데 선행의 원리는 아까 자율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라 그러는 거였죠. 그쵸? 근데 선행을 베푸는데 그쵸?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게 선의의 간섭주의예요. 그래서 자율성을 존중하느냐 무시하느냐 이거 반대말이 아니고 똑같은 선행을 베푸는데 선행이 개념에 들어가는데 자율성을 존중해두냐 아니면 자율성을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선행의 원칙이냐 선의의 간섭주의냐 이걸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개인의 이익 복지 등을 위하는 길이면 개인의 자율성이나 자유는 희생되어도 좋다고 하는 입장. 이게 뭐예요? 선의의 간섭주의죠. 자, 선의의 간섭주의가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 발표하세요. 자율성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요. 환자가 자율성이 있으면 자율성을 받아주면 돼요. 근데 자율성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간섭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 이걸 행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손해가 가요. 대표적으로 우리 여호와 증인 환자들은 수혈 거부하죠. 근데 여호와 증인 환자가 교통사고가 돼서 막 출혈하고 들어와요. 환자 수혈 안 받겠대요. 수혈 안 하면 사망인데? 자, 그러면 어떤 원리가 충돌해요? 자율성의 원리와 수혈한다는 거는 뭐예요? 환자의 자율성 무시하고 수혈하겠다는 거죠. 선의의 원칙도 맞고 선의의 간섭주의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데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면 수혈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승인의 원리는 자율성이 확보되는 상황이라면 환자가 멘탈이 깨요. 그러면 잘했어. 나는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선의의 간섭주의가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정의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개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분배요. 자원 분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평한 간호 제공이요. 여러분, VIP 환자를 잘 봐달라고 하는 건 어떤 윤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정의의 원칙이요. 모든 환자는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해야 되죠. 근데 VIP를 잘 봐달라고 수간호사가 와서 부탁하고 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 자원의 분배, 자원 분배, 장기를 이식해요. 자, 80대 노인이 있고요. 20대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환자한테 장기 이식 줄래요? 20대 줄 거예요? 20대 주면은 살려서 사회봉사하고 살라고요? 80대 노인은 장기 필요 없어요? 100세까지 사는데? 아니죠. 가장 정확한 답은 뭐예요? 먼저 신청한 사람. 장기 이식 먼저 우선순위죠. 그건데
그거 기준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분배, 장기식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신이 해야 될 의무와 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주어졌을 때 곧바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정의의 원칙이죠. 자, 자신이 해야 될 의무, 환자를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하는 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수간호사가 와서 VIP 환자니까 잘 봐줘? 라고 하면 차별화된 간호를 해야 돼요? 아니죠. 차별 없는 간호를 그 자리에서 시행하는 거. 이 문장은 정의의 원리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배적 정의에 4가지 분배가 있는데요. 항상 2번 별표. 필요에 의한 분배예요. 균등한 분배는 선착순이죠. 똑같이 걷고 똑같이 나눠서 주는 거. 그 다음에 노력과 성과에 의한 분배는 노력을 많이 한 자한테 주는 거. 성과를 많이 낸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거. 공적에 따른 분배는 공적, 사회적, 공적 기여도가 높은 사람한테 더 자원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에 의한 분배는 별표. 건강의료보험이요. 건강보험 혜택이죠. 여러분 의료보험은 어때요? 물론 수입에 따라서 의료보험 내는 건 틀려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간호사 해보세요. 의료보험은 몇십만 원 내는데 여러분 1년에 5만 원도 안 쓸걸요. 피부 미용하지 않으면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때? 의료보험은 어때요? 똑같이 걷지만 물론 의료 수입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필요하지 않는 사람한테 안 주죠. 의료보험 혜택 안 주죠. 병원에 가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대표적인 게 우리 의료보험 제도가 이 대표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가지 윤리 규칙이 있죠. 큰 소리로 뭐죠? 정직의 규칙, 신의의 규칙, 성실의 규칙. 이 3가지 밑에 땡땡땡들 3개, 4개 있죠. 다 외우셔야 돼요. 이 문장을 주고 다음 중 정직의 규칙에 해당하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직은 뭐예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신의의 규칙은 비밀을 지키라고요. 사생활 유지 의무, 비밀 누설, 금지, 비밀 보장해야 되고요. 성실은 계약관계 동그라미, 계약하는 관계에서 두드러지는 원칙인데 약속 이행이요. 자,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뭘 쓰죠? 원무과 가서 환자들이 입원하면 뭐 들고 와요? 입원 확인서, 입원 계약서 쓰고 오죠. 왜? 원무과 가서 입원하는데 자, 그러면 입원 계약서를 쓰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랑 간호사랑 환자랑 직접 계약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면서 입퇴원계 가가지고 서요. 그러면 그 서류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우리는 환자가 입원함과 동시에 나는 간호사로서 의료진으로서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겠습니다라는 임의적인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실히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실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켜라. 너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에 계약 관계에서 두드리는 원칙은 성실의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거 많죠? 그죠? 근데 다음에는 설명 안 드려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네, 페이지가 다 끝났네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로 진행할게요.